또 중간중간에 구성을 너무 잘해주신 것 같아요. 주류경제학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전제들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것인가, 라고 하는 거를 이제 잘 말씀해 주셔서, 이거 보는 학생들이나 혹은 사람들이 되게 놀라기도 할 것 같고, 진짜 그런데 이게 계속되고 있는 건가. 국제정치 이론연구 모임 리트에 오신 거를 환영합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기획을 해서 국제정치 이론에 관련된 많은 내용들을 또 시청해 주시는 분들이 나름대로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런 컨텐츠들을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론과의 대화라고 하는 시리즈이고요. 저희가 지난번에 처음 이 시리즈를 해서 경기대학교에 계신 장기영 교수님을 모시고 국제정치학에서의 자유주의 패러다임에 속해 있는 대표적인 이론이라고 할 수 있는 민주평화론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은 저희 니트 회원으로 또 계시고 또 동시에 고려대학교 평화와 민주주의 연구소 선임연구원이시고 또 경희대학교 국제학부에서 강의를 하고 계신 임규택 교수님을 모시고 말씀을 이론과의 대화를 진행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임규택 교수님은 아마 예전에 저희 이제 니트 인터뷰에서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국제정치 경제 분야에서 아주 탁월한 연구를 하고 계시고요. 특히 이 분야에서 이 국제금융 또 통화 이 부분에 아주 초점을 맞춰서 굉장히 좋은 연구와 또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에게 설명해 주실 혹은 뭐 이론과 대화해 주실 그런 내용들도 임 교수님의 전공인 국제정치 경제와 아주 밀접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 교수님께서 미리 저에게 그 말씀해 주실 제목을 보내주셨는데 그 제목이 돈이 무엇이고 어디서 왔는가? 자본주의, 근대국가, 근대화폐라고 하는 이름으로 말씀을 해 주실 텐데요. 그래서 제목만 봐도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본주의 세계를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통찰을 얻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화면에 나와 계신데요. 우리 임규택 교수님 모시고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좀 전에 소개해 주신 대로 임규택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아, 얘기할 내용은 돈은 무엇이고 어디서 왔는가에 대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돈의 역사적 기원과 발전 과정에 대해 아, 아,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화폐 이론에 대해 주류경제학과 또 다른 마크시즘도 있지만 대체로 제가 주류경제학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대안적 화폐 전통이라는 입장에서 입각해서 제가 근대 화폐와 근대 국가와의 연결성을 통해서 자본주의가 아, 왜 나오게 됐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정치학과 국제 관계에 주는 함의가 무엇인지 그리고 흥미로운 질문들이 있는데 그에 대해 제가 한번 간략하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돈이란 무엇인가 딱 봤을 때 여기 보시면은 5만 원 지폐가 있지 않습니까? 지폐가 있는데 이 지폐의 가장 높은 단위가 한국에서는 5만 원입니다. 그런데 원화로 표시할 수 있는 단위는 10만 원, 100만 원, 1000만 원, 억, 10억 이렇게 단위들이 더 높은 단위들이 있는 거죠. 그렇게 보면은 이 지폐가 그 가치를 그 단위가 일정하지는 않은 거죠. 코레스판딩 하고 있는 건 아니죠. 이 화폐의 이 가치가. 그러니까 한국에서 최고의 가치가 5만 원이지만 그 이상 단위들이 있기 때문에 뭔가 약간 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원화를 표시하는 단위에 있었어. 그래서 약간 조금 흥미롭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돈이란 무엇이고 어디서 왔는가, 그리고 우리가 현재 이해하는 현대 아니면 근대 은행과 금융 시스템은 어디서 왔고, 그리고 어떻게 은행과 국가가 돈을 생산하게 되었는가. 이런 질문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사적으로 돈의 기원과 발전 과정을 이해하면은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돈이란 무엇이고 어디에서 왔는가를 요약을 하자면은, 근대 화폐는 근대 국가의 형성 과정에서 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는 근대 은행과 금융 시스템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다시 말해 자본주의는 유럽 근대 국가 형성 과정 아니면 유럽 근대 국가 등장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돈의 기능을 봤을 때 보통 교환의 수단이나 아니면 저장의 수단, 뭐 지불의 수단, 아니면 가치의 척도, 아니면 계산 수단, 뭐 이렇게 크게 네 가지 기능으로, 아니면은 세 가지. 교환의 수단이나 지불의 수단은 비슷한 기능이기 때문에 뭐 크게 세 가지나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좀 질문을 하자면은 이런 돈의 기능들의 역사적 기원은 기원이 어디서 왔는가를 물어봤을 때, 돈의 일반적으로 이런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지만 본질적으로 어떤 기능이 더 중요한가,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고, 아니면 더 본질적인가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고, 또 어떤 기능이 있어야 다른 기능들이 나올 수 있는 건가, 이렇게 좀 더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주류경제학에서 얘기하는 돈은 어디서 왔는가에 대한 주류경제학의 그런 답은, 돈은 물물 교환의 불편함을 덜기 위해 교환의 매개 수단으로 선택된 상품. 아마 이런 식으로 이런 상품 화폐 이론이라고 하는데, 아마 경제학 교과서나 강의실에서 이런 식으로 정의할 겁니다. 따라서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돈의 여러 기능 중 핵심은 교환의 수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누가 이런 주장을 하였는가 보면은, 음, 우선은 인간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잉여물과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과 물물 교환을 통해 시장이 형성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게 되고 많은 물건들이 다양하게 되지만 각자 요구하는 상품이 다르기 때문에 욕망의 이중적 일치가 그러니까 불편하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걸 상대방이 갖고 있으면 좋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는 상당히 물물 교환에 한계가 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화폐가 등장한다. 상당히 논리적으로는 맞는 것 같죠. 그리고 19세기 칼 맹거에 의하면은 처음에는 어떤 상품을 교환의 매개수단으로 사용하다가 나중에는 이 보편적 교환 가능성이 그 상품이 이제 화폐로 변한다는. 그러니까 더 그 상품을 더 교환으로 쓰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는 결국에 화폐로 변했다. 변화하였다. 그래서 돈의 기능의 핵심은 교환의 수단이고, 이 교환의 수단에서 저장의 수단이나 가치의 수단이 나왔다는 주장입니다. 그렇게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런 주류 경제학의 이론을 이제 좀 더 간략하게 얘기하면 상품 화폐 이론이라고 하는데, 시장이 형성되면서 화폐가 나왔다는 주장이고, 근데 제가 그 박사 과정에서 이런 논문들 다 읽어봤는데 경험적 증거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냥 논리적인 흐름과 스페큘레이션, 그땐 말. 제가 다 읽어봤거든요. 제가 박사 과정 하면서 정말 맞는지. 왜냐면 치열하게 박사 논문 써야 되니까. 근데 없었습니다. 그러면은 두 가지의 중요한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험적으로 그러면 다른 경험적 어떤 사례가 존재해야 했는가?
이분들이 얘기한 거 말고 물물 교환을 통해 돈이 등장하였다면 다른 경험적 사례가 존재하였는가? 그러면 다른 이제 또 다른 질문은 논리적으로 돈의 핵심이 교환의 수단이라고 주장하거나 가정하는데 다른 기능보다 앞서 발전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주류 경제학, 특히 경제학 교과서를 보면은 아까 좀 전에 제가 얘기했듯이 이들 주장의 그런 논문에는 경험적 증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다 읽어봤기 때문에 이거는 명확하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과서에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교도소나 포로 수용소, 그러니까 20세기 전쟁 이후에 여기에서 이제 담배를 통해 물물 교환이 일어났다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20세기에 와서 이런 그런 교도소나 포로 수용소에서 담배를 통한 물물 교환이 일어나서 우리가 화폐가 나올 수 있다고 얘기하는 자체는 이거는 이게 화폐 교환이라고 얘기하면은 정말 음, 웃을 일이죠.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속된 말로 얘기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경제학, 특히 음, 주류 경제학에서. 그리고 담배가 교환의 매개선이 되는 이유는 그들에게 이미 교환 비율이 존재한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대략 가격을 아는 거죠. 어떤 뭐와 교환했을 때 대략 가격이 이미 계산화폐의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교환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그래서 얼마나 이제 관심이 없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그 또 다른 상패 화폐 이론의 문제점이 뭐냐면은 이거는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물물 교환을 통해 시장의 확장은 많은 상품에 대한 일관된 교환 비율. 그래서 교환할 수 있는 비율을 알아야 교환을 할 수가 있잖아요. 가격을 알아야 비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불특정 다수가 참여하는 시장의 확장은 모두가 합의할 수 있는 계산 단위가 필요한데 근데 예를 들어 화폐로 쓰이는 한 상품이 가격 변동이 일어났을 때 수많은 다른 상품들의 가격 변화를 요구한다는 거죠. 만약에 그 상품 화폐 이론의 논리적으로 이렇게 따라서 만약에 봤을 때는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식적으로 통합된 계산 단위가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보면은 이제 제프리 잉이암 음, 이분 사진과 이제 책이 이렇게 제가 올려놨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런 일관된 가격 체계는 어디서 왔는가? 구성원들이 모두 합의 혹은 동의할 수 있는 일관된 등가, 비교할 수 있는 가격 체계가 필요한데 이는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시장에서는 볼 수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물들의 일관된 등가 체계의 등장은 큰 제국이나 이런 데서 등장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최소한 그런, 이 화폐에 진심으로 관심이, 그러니까 열정이 있는 분들은 막 그 경험적 증거를 찾으러 막 과거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보면은 고대 제국, 메소포타미아, 바벨로니아, 이집트에는 제국 경제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자국민에 대한 조세를 부여하고 다양한 종류의 현물을 받고 재분배하는 과정에서 회계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이거를 분배를 어떻게 하고 누가 얼만큼 보냈는지 이걸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회계 숫자 기록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한 거죠. 이런 음, 과정에서 계산화폐 아니면 머니 오브 어카운트 하면 유니 오브 어카운트가 발생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주류 경제학과 다르게. 그래서 음, 이런 조세 과정을 단순하게 위해서 계산 기준이 필요했고 이것이 곧 화폐의 시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빨리 넘어가요. 음, 그래서 계산화폐에서 시작하여 이제 돈의 다른 기능들이 나온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계산화폐의 등장은 가격표, 즉 제국 내 물건의 등가표를 보여주는 것이고 이는 시장의 발전과 더불어 돈의 다른 기능, 교환의 수단, 저장의 수단이 발달하게 됐다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뭐 연장의 다른 형식의, 다른 형태의 뭐 돈이 등장 뭐 했다고 하는데 특히 뭐 이런 기원전 600년경에는 이런 주화가 최초로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은 근대화폐인 거죠. 음.
근대화폐가 어디서 맞는가? 이게 이제 우리의 좀 관심 있는 질문일 수 있는데, 여기 보면은 다양한 형태들의 돈이 있는데, 특히 우리가 근대화폐라고 할 때 여기 페이퍼 형태의 화폐, 이런 게 이제 어디서 왔느냐, 음, 이제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 음,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는 현대화폐 아니면 근대화폐는 여러 가지 이런 가치의 척도나 계산화폐, 아니면 거래 수단, 지불의 수단, 저장의 수단이 모두 포함된 기능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가 내 모든 자산의 가치를 화폐 단위로, 화폐로 표현할 수 있는 통합된 일괄된 체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모든 가치를 이 통화 하나로 다 표현할 수 있는 일관된 체계. 음, 그리고 이런 현대화폐의 역사적 등장은 유럽의 근대 국가 형성 과정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근대 국가에 대한 이해가 조금 필요합니다. 음, 그래서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가는 시기 유럽은 많은 전쟁을 하게 됩니다. 특히 용병은 중요한 전쟁 자원이었고 그 당시에 용병을 고용하는 비용이 증가하게 되고 특히 또 새로운 전쟁 무기의 등장, 특히 이제 화학 무기, 총과 대포 전쟁을 위한 비용이 증가해서 이런 전쟁 유지 및 관리, 행정의 비용이 증가해서 막대한 전쟁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국가 성격의 변화를 요구하는데 이는 새로운 재정 국가의 등장과 금융 개혁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찰리 스틸리라고 유명한 사회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기서 전쟁이 되게 아, 유럽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전쟁이 유럽 근대 국가를 만들었고 국가는 전쟁을 만들었다. 이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그 전쟁 전문가는 아니지만 좀 되게 흥미로워서 아, 옛날 사회에서의 전쟁은 무시할 수가 없는 중요한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군대의 조직화는 군사력의 규모와 전술의 변화를 가져오고 그래서 이런 값비싼 군비 경쟁을 위해 통치자들은 비용이 더 증가하고 그 비용을 대기 위해서는 돈을 빌리든 아니면은 세금을 걷기에는 농업 위주의 산업에서 세금을 걷기에는 상당히 힘들죠. 아니면 많이 날씨가 안 좋아지면 세금을 걷기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당연히 그런 상황에서는 상업을 장려할 수밖에 없는 역사적인 상황이었지 않나 우려됩니다. 특히 화학무기의 등장은 전쟁 비용을 상당히 증가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마크 맨이라고 유명한 UCLA 사회학자가 한 말인 음, 그러니까 다른 지역과 다르게 동아시아 동북아와 다르게 유럽의 특징 중에 하나는 상당히 많은 전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잦은 전쟁을 통해서 기술과 전쟁과 발전이 이루고 그래서 상비군 체제의 확립, 관료제도의 팽창이 일어나서 이런 전쟁 비용 조달과 지불에 필요한 신용제도와 결제 수단이 발달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16세기부터 이탈리아와 네덜란드에서 최초의 국영은행 같은 은행들이 나오고 금융시장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7세기 후반에 영국의 금융혁명이 시작됩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산업혁명이 18세기 중후반에 영국에서 일어났는데 그 이전에 금융혁명이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좀 음, 흥미로운 사건이긴 합니다. 그래서 영국의 금융혁명은 17세기 후반 그 1672년 찰스 2세가 그러니까 빚을 갚지 않은 것에서 비롯해서 그 네덜란드의 왕자였나? 아무튼 그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윌리엄 오렌지를 초대합니다. 이, 이제 영국 국회 의회에서. 그래서 윌리엄 오렌지로 바꾸고 국왕을 의회가 정부 재정의 권한을 갖습니다. 그리고 국왕은 의회가 승인한 국가 예산을 집행하게 돼서
권력을 공유하게 됩니다. 의회와 국왕과. 그래서 킹 인 팔러먼트라고 이런 유명한 표현이 있는데 음, 이렇게 함으로써 채무 국왕이 채무 불이행에 대한 위험 요소가 제거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의회가 예산을 책정하고 얼마큼 쓰는 만큼만 딱 배정을 하니까. 그래서 채무 불이행에 대한 위험 요소가 사라지고 이 상황에서 영국은 또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영란은행을 만들고 국가 부채를 발행합니다. 그러니까 음, 국가 부채를 발행하기 위해서 영란은행을 또 만듭니다. 이 상황에서. 음, 그래서 흥미로운 점은 뭐냐면은 국가의 부채가 발행하고 발행함으로써 이것을 런던의 그런 그 상인들이 활용을 해서 이런 금융시장이 또 발전하게 됩니다. 국가 부채를 통해서. 그리고 국가에 대한 신용이 또 발생하게 돼서. 이래서 국가는 국가 부채를 통해 국가 재정 혁신을 이루고 영란은행은 이게 점점 더 이젠 중앙은행으로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는 중앙은행으로 변화합니다. 그리고 개인 사은행들이 갖고 있던 이런 신용의 형태들이 우리가 현재 이해하고 있는 화폐, 퍼블릭 커런시로 이렇게 변화하게 됩니다. 이게 이 변화하는 과정은 복잡하긴 한데 그렇게 일단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9세기에 와서는 일반 은행들의 돈이 우리가 이해하는 현대 화폐로 널리 유통이 됩니다. 19세기에 와서는.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는 뭐냐면은 애초부터 그런 사은행들이 퍼블릭 커런시로 변한 건 아니었어요. 근데 이 과정을 통해서 변한 거예요. 그래서 민간은행이 돈을 생산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본주의적 그런 돈의 생산 방식이 정부도 부채를 통해서 돈을 생산할 수 있고, 그리고 민간 은행도 뭐 융자해주고 돈을 빌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돈을 생산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렇게 발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제 근대 화폐의 등장은 근대 국가의 등장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뭐가 이렇게 중요한가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하는 이유는 음, 정치적 함의는 일단 국가 통화 시스템이 상당히 위계적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높은 데에 국가 돈, 중앙은행이 발행할 수 있는 돈, 그다음에 은행 돈, 그리고 기업과 금융 자산, 예를 들어서 주식과 뭐 채권 이런 거는 크레딧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돈은 아니고 이것을 통해서 돈으로 바꿀 수 있는. 그래서 이렇게 위계 질서가 이렇게 딱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부채는 개인의 부채와 본질적으로 다를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국가 부채는 상당히 미래 세대에 대한 짐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왜냐하면 그건 이제 부채니까 우리가 미래에 갚아야 될 부채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지만, 이 이젠 대안적인 화폐 이론에서 봤을 때는 자본주의를 경제하는 데 있어서 국가 부채는 피할 수 없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더군다나 이젠 20세기 중반 이후에 금융화된 세계 경제나 지역 경제나 아무튼 세계 경제는 이런 더욱 안전 자산을 요구하는 자본주의 경제인 거죠. 그래서 좀 예를 들어서 만약에 국제금융의 주된 특징이 뭐냐면은 역의 금융시장이 있습니다. 역의 금융시장은 제가 여기서 다 설명을 못 드리겠지만 그러니까 국가들만의 자국 시장 내에서 그 사이에는 그러니까 누구도 이렇게 그러니까 규제하지 않는 역의 금융시장이라는 시장이 존재합니다. 근데 이 시장의 크기는 미국의 산업은행 자산을 다 합한 것보다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여기에 금융시장이 엄청 큰 시장입니다. 그리고 음, 근대 화폐가 근대 국가에서 나왔다는 말은 화폐가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근대 국가와
배워놓고 볼 수 없다는 건데, 그러면은 얘기를 좀 논의를 하자면은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균형 재정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음, 아, 국가 부채를 필요하긴 한데 경제학에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GDP 대비 60%가 적절한 부채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게 언제 나왔냐면은, 지금 시간이 빨리빨리 가야 되는데, 그 유로화하는 과정에서, 유로를 만드는 과정에서 그 EU 멤버들한테 60, 맥시멈이 60%다. 국가 부채를 더 이상 하지 마. 음, 그런 얘기가 나왔고, 일반적으로 이게 통용되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음, 그런데 금융위기 2007, 8년 금융이 터지고, 코로나 터지고, 그러니까 그게 지금 완전히 이 얘기는 쏙 들어갔어요. 얘기는 뭐냐면은, 지금은 100, 뭐100% 훨씬 넘습니다. 유럽 국가들. 그러니까 독일 빼고는 영국, 프랑스, 이태리 100, 뭐 20%막 이럴 겁니다. 지금 현재 GDP 대비 국가 부채가. 일본은 200%가 넘습니다. 여러분. 음, 한국은 50% 되나요, 지금? 음, 그리고 미국도 100%가 넘습니다. 그거 보면은 이 균형 재정이라는 게 경제에서 얘기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 음, 현 상황에서 놓고 봤을 때. 그래서 이제 다르게 바라볼 수 있다. 국가 부채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국제 관계에서 좀 더 보면은 뭐 이런 다양한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돈과 권력 그리고 그의 관계는 어떠한가? 지금 최근에 중앙은행들이 하고 있는 게 CBDC인데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지금 막 지금 막 이거를 어떻게 상용화할 건지 만들고 있어. 지금 막 노력하고 있습니다, 되게. 그래서 이걸 만약에 활용을 한다면은 금융 안전과 세계 통화 체제의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인지. 이게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지금. 화폐 관련해서. 그리고 기술 발달과 금융, 돈의 관계는 어떠한지. 그리고 21세기 지금 세계 경제에서 국제 관계를 이해할 때 금융 통화에서 바라본 시각은 어떠한지. 예를 들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일본은 1990년대 초반 이후로 경제가 침체하였는데 버블 경제 이후로 그러면 왜 이렇게 침체하였는지 1980년대까지만 해도 재팬 넘버 원 막 이랬거든요 사람들이. 근데 왜 이렇게 폭삭 주저앉았는지 흥미롭지 않나요? 이게 경제적인 현상이긴 하지만 이게 좀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리고 이유는 유로를 계속 지속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또 흥미로운 것은 미국 경제는 많은 문제에도 불구하고 계속 성장하고 있거든요. 막 돈을 막 그렇게 푸는데도 최근에서야 와서 그 인플레이션의 문제가 있었지. 그 전에는 없었거든요, 전에. 그러면은 이런 돈을 풀어서 뭐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 발생했으면 이미 금융위기 터졌을 때 나왔어야 되는데 아무런 없었거든. 그리고 미국은 지속적으로 혁신을 주도하는, 왜 계속 혁신을 주도하는가? 그리고 한국은 혹시 일본을 닮아갈 것인가? 뭐 이런, 그러니까 20년, 잃어버린 20년, 뭐 30년 얘기하는데 한국도 그러면 그렇게 되는 건가? 그리고 뭐 중국은 이거 넘어설 수 있을 것인가? 뭐 이런 다양한 질문을 해서 보면 돈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아,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